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보다 스피드한 한능검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남북국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남북국 시대란 남쪽엔 신라, 북쪽엔 발해가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삼국을 통일한 신라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통일신라는 크게 상대와 하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676년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을 시작으로 780년 해공왕까지가 상대고요. 780년 선덕왕부터 935년 경순왕까지가 통일신라 하대입니다. 사실 이 통일신라 상대는 신라 전체로 놓고 보면 중대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강력한 왕권과 통치체제를 성립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하대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신라는 심하게 흔들렸고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일신라의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통일신라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태종무열왕인데요. 이 태종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였죠. 김춘추는 나당연합의 핵심 인물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요. 사실 삼국통일을 완수하진 않았지만 통일 과정에서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삼국통일을 완수했고요. 이러한 문무왕은 죽으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릉은 동해바다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왕인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장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제압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 먼저 국학의 설치가 있고요.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도 너무나 중요한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또 귀족 세력의 견제를 위해 육두품들을 등용했는데요.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육두품이 바로 화한계의 저자 설총입니다. 이 밖에도 신문왕은 통치제도를 정비해 중앙에는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중의 권한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전국을 구주로 나눠 지방간을 파견했고요.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오소경 중 서원경과 관련해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는 촌락의 크기와 인구수, 가축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 통일신라의 촌락문서로 세금 징수를 위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왕 때 설치된 건 아니지만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제도 중 상수리제도와 외사정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상수리제도는 지방세력가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고요. 외사정은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관직으로 문무왕 때 설치됐습니다. 한편 신문왕은 군사제도도 정비해 중앙에 구서당, 지방에 십정을 두었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이 정말 많죠? 마지막으로 신문왕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거 바로 만파식적 설화인데요. 이는 신문왕 시기의 태평성대를 알려주는 설화입니다. 이렇게 신문왕 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러한 통일신라는 8세기 후반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여러 차례 귀족들의 반란으로 해공왕은 살해됐습니다. 그 이후 신라하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갔는데요. 이러한 귀족들의 반란에는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원창은 왕위쟁 탈전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밀리자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고요. 이러한 김원창의 난으로 통일신라는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결국 신라 하대는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귀족들의 다툼이 심했고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이에 다시 노급이 부활하고 귀족들은 사원과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했으며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실과 귀족들로 국가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바닥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들을 수탈했고요. 거기에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하거나 추적이 됐고요.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봉기에는 진성여왕 때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또 적고적이라는 도적대들도 이 시기에 활동했고요.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세력을 키운 호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호족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며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고요. 점차 세력을 키워 육두품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이에 신라말 후삼국이 등장했죠. 한편 호족들과 손잡은 육두품들은 폐쇄적인 신라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이 중 최치현은 진성여왕에게 사회개혁안인 시무십조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두품들은 호족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꿈꿨는데요. 이때 이들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준 사상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불교의 종파 중 하나로 참선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 호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요.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승탑과 구산선문이 있습니다.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밖에도 호족들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풍수지리설도 중요한데요. 경주는 기운이 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후백제와 후고구려 건국에 큰 힘을 실어줬죠. 이 중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지로 건국했으며 중국의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할 만큼 세력이 커졌고요. 군사적으로 신라를 압박해 신라의 경혜왕 대신 경순왕을 자리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예가 건국한 후고구려는 처음에는 송악을 도읍지로 했다가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치고 철원으로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 궁예는 관등제를 도입하고 광평성이라는 통치제도도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포악해진 궁예를 몰아내고 결국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며 신라가 멸망했는데요. 이 과정은 고려의 성립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게요. 자, 이렇게 통일신라의 발전과 멸망 과정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입니다. 신라는 8세기부터 다시 당과의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고요. 이에 중국의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는 신라방과 신라소, 신라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신라원인 산둥반도의 법화원은 장보고가 만든 사원인데요. 이 장보고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다의 신이라 불렸던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과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었죠. 이 장보고는 1세대 호족이기도 한데요. 이후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돼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시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신라의 국제무역항 두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울산항과 당항성인데요. 신라는 이를 통해 중국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의 통일신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시기 북쪽에 건국된 발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발해는 698년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동모산을 도읍지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발해는 명실상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발해의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 스스로를 고려의 국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증거는 문화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온돌과 돌사자상, 석등, 이불병자상 등에서 고구려의 색깔을 엿볼 수 있고요. 토기나 기와도 고구려 양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처럼 발해 역시 우리의 역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인데요. 유득공은 자신의 저서 발해고를 통해 발해를 재조명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에 대해 살펴볼까요? 발해에서 기억해야 할 왕은 딱 3명인데요. 먼저 무왕입니다. 무왕은 정복전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해의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이 시기 대문예가 흑수말가를 공격했고요. 장문효는 산둥지방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당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나 돌궐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무왕의 연호가 인안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문왕. 문왕은 무왕과는 다르게 당과 우호 관계를 맺었고요.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또 수도를 상경으로 옮겨 여러 통치제도를 정비했고요.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가장 중요한 선왕. 이 선왕이 바로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답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과 연해주, 해이룬강까지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발해를 당에서는 바다 동쪽의 강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해도 9세기 말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거란의 공격으로 결국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발해의 통치제도입니다. 발해는 당의 통치제도를 본따 중앙에 삼성육부를 설치했고요. 이러한 삼성에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으며 정당성에는 대내상을 두어 국정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두었고요. 육부의 이름은 유교적 덕목을 따서 지었습니다. 또 당이랑은 다르게 좌사정과 우사정이 육부를 이원적으로 총괄했는데요. 이처럼 발해의 삼성육부는 발해만의 독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눴는데요. 5경은 정치 군사적 요충지고 15부는 지방행정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발해의 유학교육 기관으로는 주자감이 있고요. 군사제도로는 시비를 두었습니다. 또 발해는 발해 오도를 두어 당과 신라, 일본 등 여러 나라와 교류했고요. 특히 당과 활발하게 교류해 산둥반도에는 발해관이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좋아 일본도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했고요. 신라와는 초기에는 대립관계였지만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면서 신라도를 설치해 활발히 왕래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남북국 시대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꼭 복습하시고요. 문화파트는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화파트 영상도 잊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